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다음은 1047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픈 일을 겪은 친구한테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정말 화가 나겠구나, 상실감이 크겠구나 라고요. 두 번째로 상대가 보이는 감정이나 반응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라도 포기했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눈물을 쏟는 게 당연하지. 와 같은 말을 건네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친구와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같이 울어주는 것이 어설픈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배춧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배춧값이 폭등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데요. 교수님, 공산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데 비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불안정해졌을 때 공산품은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농산물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여 단기간에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겠지요. 실제로 작년 여름 배추의 수요는 예년과 다름없었는데 불볕더위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배추를 생산하려면 일정한 자연 조건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짧은 시간 안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이유로 농산물은 수요에 따른 공급 조절이 어렵고 따라서 가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생산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정무역도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죠. 그런데 공정무역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무역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서 최빈국의 농민들은 이를 맞추지 못하고 결국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나라의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마케팅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유통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구매할 것이 아니라 상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공정무역이 그 지역 생산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교 문화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높임 표현이 발달했다든지 복잡한 호칭어 체계를 가졌다든지 하는 점은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먼저 높임 표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잘 자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그러나 안녕히 주무십시오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반면 잘 자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호칭어 체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영어에서는 여성인 친척 어른을 전부 앤트라고 부르지만 한국어에서는 고모, 이모,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외숙모 등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의 높임 표현과 호칭어에는 관계와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신경 쓰여. 동영상 재생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전에 본 것과 비슷한 콘텐츠만 목록에 뜨잖아. 내 미디어 사용 기록이 온라인상에 저장된다는 게 찜찜하지 않아? 별로. 난 오히려 추천 알고리즘 덕분에 취향에 딱 맞는 영화를 계속 볼 수 있어서 좋던데. 뭘 볼지 검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도 선호하는 콘텐츠만 소비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다 보면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요즘같이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꼭 필요한 기능인 것 같은데. 게다가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콘텐츠를 보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감상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 (4번에서) (5번) 다음 뉴스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청소년은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산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EI 미디어 센터가 전국의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청소년이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작한 콘텐츠의 종류는 영상이 45.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진 23.2%, 디자인 15% 순이었습니다. 또한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본인이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작물을 공유하는 이유로는 41%가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공감과 응원을 받기 위해라고 응답했고,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나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게 미디어는 놀이문화를 즐기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맺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만큼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지역 방언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언은 지역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이런 방언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정신과 문화의 맥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 방언을 보존하고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덕분에 대중이 제주 방언에 큰 관심을 보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디어가 방언 보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정서를 담은 콘텐츠가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뉴스나 라디오 방송은 지역 방언으로 진행할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방언 퀴즈, 지역 방언 말하기 대회 등 지역 방언을 활용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공공미술 작품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설치된 작품이 관리부실로 흉물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된 것인데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민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차라리 다른 곳에 세금을 쓰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글쎄요, 일부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공예술을 환영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무작정 중단하기보다는 국내외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전담함으로써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유지, 보수 등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영국에서는 예술가가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예술 작품의 질을 높이고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공공예술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번에서) (5번). 다음 발표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미술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최근 미술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호전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술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술 치료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술 활동을 통해 치유하는 심리치료 기법의 한 종류입니다. 미술 치료의 방법으로는 그림 그리기, 콜라주, 찰흙 빚기 등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 예인 콜라주는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잡지 속 사진이나 그림을 잘라 붙여서 작품을 만듭니다. 따라서 그림 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치료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술 치료는 말로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두 번째로 걱정이나 근심을 없애고 현재 상황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치료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칭찬에 인색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칭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심리연구소에서 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칭찬하고 다른 집단에는 높은 점수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한 과정을 칭찬해 줬습니다. 실험 결과 점수가 높다고 성과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다음번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포기한 반면 과정에 대해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가 아닌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3번)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 사람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평가도 있지만 제 생각에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인 것 같아요.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을 강력히 탄압했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박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건 박정희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낸 건 아니라고 봐요. 가난할 망정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한 국민의 노력도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4번에서) (5번) 다음 뉴스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호황을 누리던 수출도 올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상황을 김찬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액의 증가가 고스란히 무역 수지에 반영되어 지난달 무역 수지는 42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2달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석유 제품,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당분간 무역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